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좀 나머지 남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그 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알아서 신고를 하자. 그러면 근데 알아서 신고하려면 알아서 탈세를 할까봐 뭔가 그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시장 군수가 그 기준 금액 밑으로 떨어져서 과소 신고된다거나 무신고 등이 됐을 때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검증 자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는 사실에 기초한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이 금액으로 간다는 것은 시가 표준액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개념이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가로 과세 표준 중에서 가로 4번에 건축 또는 대수선의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자, 가로 4번에 보시면 건축 또는 대수선의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대수선의 특례.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수선에서 하거나 건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축행위나 대수선을 하게 되면, 모든 이런 공사비 내역, 공사비를 증빙을 당연히 챙길 것이고요. 이것을 장부에다가 다 반영을 합니다. 보통은 다 이렇게 반영을 해요. 그런데 법인이 아닌 자, 그럼 법인이 아닌 자라 하면 개인을 의미하겠죠. 이런 법인이 아닌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100% 다 증빙을 챙기고 장부에다 기록을 해두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사서 한 홍길동 씨라는 그 개인이 뭐 원룸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다 증빙을 제대로 챙겨놓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증빙 누락이 된다거나 입증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갖다 입증하지 못했다면 이걸 취득가액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냐. 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 같은 경우에는 이 증명되는 금액이 90%를 초과하게 되면 이것은 설사 나머지가 입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자. 취득가액을 인정을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3% 정도는 있어요. 증빙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 정도는 자료가 없다.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그래서 그 가로 4번에 보시면 법인이 아닌 자가 포인트입니다. 밑줄 쳐놓으시고 법인이 아닌 자. 그 다음에 취득가격 중 자, 밑줄 100분의 90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법인이 아닌 자라는 거고 100분의 90을 넘긴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과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이 작성한 원장,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그렇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채권을 팔았을 때 차손, 이런 것들 다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1, 2, 3은 외울 필요는 없겠고, 그래서 포인트는 법인이 아닌 자, and 100분의 90을 초과,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이 있죠. 간주 취득. 자,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뭐 누누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간주 취득이라 함은 어떤 변경 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자라는 개념을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량이나 선박 같은 경우는 종류 변경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변경 행위를 하게 되면 가액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과세 표준은 뭘로 하면 되겠어요? 그 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증가라는 말이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건축물의 과세 표준 구분에서 신축이나 재축은 원시 취득이니까 박스를 보시면 신축 등은 이거는 원시 취득이니까 당연히 실지 취득하는 금액, 즉 공사비가 되겠지만 증축이나 개축이나 개수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이다. 그 밑줄 하나 쳐놓을까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왜? 가액이 증가돼야지만이 뭘로 보는 거니까요?
간주 취득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토지의 지목 변경.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동그라미 1번 토지의 지목 변경은 그로 인하여, 자, 밑줄 하나 칩니다. 증가한 가액. 그렇게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지목 변경했을 때 요 증가액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토지 중개를 하다 보면 요 토지 지목 변경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지목 변경을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액 산정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전이다. 그런데 전 땅값이 뭐 3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거를 다 지목을 변경해서 대로 바꿨더니 가격이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3천은 만약에 매매로 샀다라고 한다면 매매로 인한 취득가액은 3천이 되는 거죠. 그럼 3천에 대해서 세금을 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으니까 얼마 일어났죠? 2천만 원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죠. 그럼 2천만 원 가격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슨 취득으로 보자? 간주 취득으로 보자. 그러면 이 증가액만큼이 과세 표준이 돼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문제는 이때 요 전 소유자는 갑이었다면 대가 됐을 때도 갑이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죠.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고 가액의 증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세금을 받자 이러는 건데 그럼 이때 이 5천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전에서 대로 지목을 바꿔준 것이 대로 판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 금액을 어떻게 아느냐. 자, 그러면 우리 요 과세표를 정할 때 신고 금액을 표시할 수 없거나 몰랐을 때는 뭘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죠. 5글자. 시가 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 요 5천만 원은 지목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을 체크해 보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면 보통 공시지가로 하지요. 그 다음에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도 시가 표준액 조회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 표준액에 차이로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공공법인이 있어요. 공공법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공법인이 지목 변경합니다. 그러면 공공법인이 지목 변경하면은 당연히 공사비 같은 경우에를 입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때 만약에 법인이 5천만 원 바꿨다라고 한다면 이때 5천만 원 의미는 뭐겠어요? 원래 전값 3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공사비에다가 플러스 알파 마진 이렇게 해서 아마 5천만 원 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천을 팔겠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뭐 알파 마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증가액은 공사비 이상은 되겠죠. 그렇죠? 공사비 이상은. 그럼 얘기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시가 표준액은 말 그대로 그냥 평균 금액입니다.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균 에버리지 금액이라 이거죠.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비가 최소 증가액인 공사비가 입증이 된다면 이 시가 표준액이 정확하겠습니까? 이 공사비 입증 금액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그렇죠. 공사비 입증 금액이 더 정확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더 정확한 것이 있다면 이걸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 따라서 단 공공법인이 이런 공사를 했었을 때는 공사비를 최소 증가액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최소 증가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어디냐면 동그라미 2번 증가한 가액을 결정해 보시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다음의 기억이 뭐냐면 지목 변경 후의 시가 표준액입니다. 다음에 니은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래서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해준다. 뺀 금액이 얼마요?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을 주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계속 밑줄입니다. 다만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증명된다고 됐죠. 입증됐을 때는 그 비용을 최소 증가액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로 3번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과표. 자, 요거는 제가 과점주주 설명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합이 50%를 추가하게 되면 그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그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만큼을 우리는 증가액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가 3번의 시가표준액. 자, 시가표준액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 쓰임새는 무신고한다거나 과소신고한다거나 신고가에 표시를 할 수 없었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서 체크할 거는 가로 1번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자, 그냥 이름만 체크합니다. 토지의 가액. 박스에 있죠. 토지의 시가표준의 이름을 뭐라 써놨어요?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제곱미터당. 그 다음에가 주택의 가액은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주택 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그것도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 면세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세점. 자, 4번에 면세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면세점. 자, 면세점은 세금이 면제되는 점을 우리는 면세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무슨 말인가? 자, 여기가 우리가 용어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나오면 요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해주면 세금이 나오죠. 그러면 이 경우에 요 해당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아예 세금을 받지 아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면세점 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면세점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했는데 이 세금이 너무 작아요. 이 세금이 너무 작으면 세금을 받지 맙시다 라는 제도를 소액, 너무나 소액이니까 세금 자체를 징수를 뭐 해주겠다? 면제해 주겠습니다. 이런 것을 소액 징수 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크기 가지고 세금을 받지 말자는 제도를 면세점, 그다음에 세금 액수가 너무 작으면 받지 말자는 제도를 소액 징수 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취득세는 취득 금액이 얼마 이하면은 면세점이냐? 이게 50만 원 이하. 취득 금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은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자체에서 이거를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부안은 75만 원, 그 다음에 국회 협의안은 100만 원으로 지금 사실은 이것을 개정을 할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통과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만 원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혹시라도 요 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향후에 뭐 종목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만 원 이하로 기억을 하시고요. 요 부분이 통과를 하기로 했다가 계속 지금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루어져서 아직 이것이 이 안이 폐기된 건 또 아닌데 그대로 좀 심의 중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시험 공고 전에 만약에 개정이 다시 되면 그거는 다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0만 원 이하로 기억하시고요. 5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취득금액이 50만 원까지는 부과가 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죠. 50만 원까지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세율이 되겠습니다. 세율. 네. 자, 세율에 대한 별표시 해 놓으시고요. 자, 드디어 이제 세율을 합니다. 그러면 세율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는 지금 취득가액까지는 했지만 취득가액만 안다고 해서 세금 계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취득가액에다가 붙어있는 곱하기 일정 세금의 부담률까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세율. 취득세는 세율이 어떤 종류의 세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율은 첫 번째 표준세율 제도가 있습니다. 표준세율. 표준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세율, 기준이 되는 세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행위별 세율이 있겠죠. 그러면 원시 취득이었을 때 표준세율이 있을 것이고, 뭐 유상 승계였을 때 표준세율이 있겠죠. 자, 따라서 표준세율은 원시 취득일 때, 그 다음에 승계 취득 등이었을 때는 어떠한 표준세율이 있냐.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되는 세율 또는 기본이 되는 세율을
표준세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시는 뭐 우리가 예를 든다면 뭐 신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승계면은 유상 매매가 있을 수도 있고 징여가 있을 수도 있고 상속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승계 추측이 되면 표준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표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례세율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특례세율. 그러면 특례라는 것은 표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예외적인 세율이다. 표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예외적인 세율을 특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될 세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를 차감하는 특례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적용되는 특례세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규제할 목적으로, 취득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있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과세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과세율. 중과세율이라는 것은 표준세율로 더 많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곱하기 몇 배를 더 많이 내는 것을 중과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용어의 의미를 해석을 잘 해야겠습니다. 물론 시험에는 다 한 번씩 출제가 됐었는데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이 기본이 되는 이 표준세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 표준세율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율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 표준세율표가 있는데 표에다가 별표 씌워 놓으시고요. 일단은 상속이 되면은 상속은 우리가 무상승계 취득이죠. 그러면은 세율이 몇 프로 되세요? 1000분의 28. 네. 1000분의 28이면 2.8%죠. 네. 그 다음에 농지가 되면 1000분의 2.3. 보니까 농지는 더 세율이 낮네요. 왜냐하면 농지는 보통 우리가 농민들이 취득하는 거다 보니까 세율상 혜택을 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농지라는 것은 2.3%인데 농지는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목장용지, 농지법상의 농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전답 과목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외의 무상취득, 이때 무상취득이라는 것은 징여라든가 기부를 지칭합니다. 그럼 징여나 기부는 좀 더 율이 높죠. 1000분의 35니까 3.5%고 비영리 사업자가 되면은 1000분의 28, 2.8 좀 낮아지죠. 그다음에 원시 취득이 됐을 때는 1000분의 28, 2.8이 됩니다. 원시 신축이라든가 뭐 원시 취득이니까 뭐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하죠. 그다음에 공유물의 분할 또는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은 취득을 했다거나 합유물의 및 총유물의 분할이 됐을 때는 동일하죠. 1000분의 23, 2.3이죠. 자,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실 때 합유한다, 총유한다, 공유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합총공 2, 3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유, 총유, 공유. 이건 뭐 민법에서 자세히 배우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별건으로 더 추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합유, 총유, 공유로 인한 취득은 2.3%다. 네. 그 다음에 그 밖의 원인은 했습니다. 매매 등. 그 밖의 원인은 매매 등의 유상승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0분의 44%고 농지의 매매가 됐을 때는 1000분의 33%가 되죠. 역시 농지가 되니까 더 낮아져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매매가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징여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여러분들 마인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매매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징여, 상속 이렇게 감을 잡고 계시면 돼요. 자, 한번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에 취득 유형 중 세율이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매매죠. 가장 낮은 것은 상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정하는 거냐면 우리가 취득세는 응능과세입니다. 부담 능력만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로 샀다는 것은 내가 내 능력이 되니까 산 거 아닙니까? 좀 더 받자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은 내가 포괄 승계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지만 징여는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매는 우리가 4%가 되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농지 이외가 됐을 때 그러면 토지나 건물 등이 되겠죠. 그러면 징여는 증사모 3.5%, 상속은 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가 되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농지가 되면 세율이 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3%, 3% 됩니다. 다만 징여는 똑같아요. 3.5%.
상속만 상속도 다릅니다. 2.3%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해서 농지일 때랑 농지가 아닐 때 비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표본 요령. 그다음에 박스 밑에 보시면 주택의 세율이 있습니다. 별 표시 해놓으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자, 주택을 우리가 유상으로 취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과거에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집 한 채를 사게 되면 취득세율을 50% 감면해 줬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었고, 다만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샀었을 때는 이런 감면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또 차 등을 두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거래라는 게 문제가 있구나. 주택이 잘 거래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없애버리고 지금은 그러지 말고, 자, 주의할 점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서 세율을 차등적으로 정하자.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주택 수에 관계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정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요 기준을 6억 이하가 됐을 때는 1%,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가 됐을 때는 2%,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했을 때는 3%입니다. 자, 이 내용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주택 면적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 산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에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럼 주택수에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든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또 집을 사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택 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일 때는 1%, 9억 이하일 때는 2%, 9억 초과일 때는 3%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4억짜리 집을 매매로 샀다. 그럼 몇 프로? 1%. 8억짜리 집을 샀다. 2%. 10억짜리 집을 샀다. 3%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택의 유상 취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무상 취득을 지칭하지 아니하고 유상 취득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 그 주택의 세율의 박스에 보시면 현행이고 개정 있죠? 그 개정에 보시면 취득세 영구적 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해놓은 거니까 이것도 암기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율은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제일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세율의 적용 중에서 1번의 농지의 범위 기억하고 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지 범위는 전이나 답, 과목 4가지 지목, 농지법상 4가지 지목을 다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증축, 개축, 개수했을 때 세율 적용. 거기 보시면, 건축,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증축이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자, 동그라미, 증가할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 취득으로 보지 않고 동그라미, 원시 취득으로 봐 원시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4번을 좀 이해해 둘 필요 있겠는데요. 4번, 동그라미 4번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은 요 건물을 전체를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건물 전체를 신축하면 요 전체 신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의 세율을 정해서 원시 취득일 때는 2.8%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자, 건물 신축을 이렇게 했어요. 건물 신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신축을 이렇게 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2.8%를 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면적의 증가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면적의 증가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요 증축이나 개수 행위가 돼서 면적의 증가가 일어나면 원래대로 한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간주 취득이 되는 거니까 2%가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 여기 보시면 표준이 있고 특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간주 취득은 바로 2%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니 안 가니 2%.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2%가 되면은 다 합하면은 요 부분은 2%고 요 부분은 2.8%니까 자, 총 세금을 비교해 보면 갑이 더 세금이 많습니까? 을이 더 많습니까? 그렇죠. 갑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을보다는 갑이 더 많아지는 형국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이 맞아야 안 맞아요?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죠. 갑이 더 많이 나오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요 증가된 것만큼을 뭘로 보아?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납세물을 묻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의 탄력세율. 자,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표준세율은 어떤 게 표준 기본을 딱 정해놓으면은 이거를 어떤 재해 등이 생겼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농지를 매매일지라도 여기가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좀 더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플러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세법은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탄력세율. 그래서 표준을 딱 정해놓고 기본을 딱 정해놓고 그 기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이거죠. 이런 것을 탄력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세율. 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오른쪽에 그 밑에 뭐 생애 최초 주택 면제는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오른쪽에 중과세율. 자, 별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요 박스만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요 박스를 위주로 중과세율이 좀 복잡하니까요. 박스로. 자, 중과라는 것은 뭔가 규제할 목적성이 있었을 때는 표준세율보다도 알파 플러스 알파로 세율을 더 받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과세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과세율 제도가 생겨난 건지. 그러면 자, 중과하는 것은 어떤 규제할 목적으로 중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첫 번째 제1 유형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 이유는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치성인지 아닌지만 구분을 잘 하면 되겠죠. 자, 규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중과한다. 그러면 사치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없으면 다 사치성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자, 별장 없으시죠? 네. 골프장 더더욱 없으시죠? 골프채는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이때 고급 오락장이라는 것은 뭐 나이트클럽, 디스코장 등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선박, 네, 고급 선박 있고 고급 주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별장, 골프장, 오락장, 선박, 주택 5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재산에 대해서는 사치스러운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과를 하자라는 얘기 되겠어요. 이런 거를 사치성 재산의 취득의 중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별장, 골프장, 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그래서 별골 5선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골 5선주. 네. 오늘 암기해 주세요. 종류를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별장, 2번 골프장, 3번 오락장, 4번 고급선박, 5번 고급 자동차. 그럼 틀리다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 자, 종류 암기해 두시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중과하느냐? 일단은 기본세율을 부과하고 기본세율을 내고 그 다음에가 플러스 중과할 때는 항상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중과할 때 쓰는 기준. 세율의 기준이다 이거죠. 요 기준을 다 2%로 통일시켜놨어요. 요 2%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배 곱하기 몇 배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치성은 요걸 기준으로 4배가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2%의 4배가 되면은 몇 프로 되죠? 8%만큼을 더 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골프장을
만약에 짓는다. 골프장을 지어요. 그러면 골프장을 지으면은 이거는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골프장이니까 더 내라 이거죠. 그러면 원시 취득은 우리가 몇 프로였었죠? 그렇죠. 2.8%였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2.8%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2.8% 플러스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설 2%의 4배. 그러면 4배는 8%니까 2.8에 8%면은 몇 프로 돼요? 2에 8%니까 10.8%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공사비가 10억이다 하면 10억 곱하기 10.8%가 되겠죠. 그러면 10억이 10%가 1억이니까 1억 80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800만 원 나올 거 1억 800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세율이 높은 거죠, 세금이.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그러면 별장의 뜻이 뭐고 골프장의 뜻이 뭐고 오락장이 뭐고 이런 용어적인 정의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요 고급주택이 좀 제일 좀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독 문제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렇게 물어볼 것이고 쉽게 물어보면은 사치성 재산의 종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몇 배 중과되는지. 그다음에 제2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거냐면요. 두 번째 유형은 이겁니다. 자,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경기도예요.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를 우리 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그러면 주로 과밀억제권역은 이런 수도권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과 경기의 모든 수도권 지역을 우리는 과밀억제권역이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구 밀도 높은 과밀억제권역에다가 어떤 공장 같은 거를 세우는 거죠. 이런 공장이 있으면은 이런 공장을 신설한다거나 증설을 하는 겁니다. 공장을 세운다 이거죠. 공장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공장 건물 같은 걸 세우게 되면 당연히 이거 중과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중과하겠죠. 왜? 당연히 이쪽에다가 공장을 세우게 되면은 인구 밀도가 높아지겠죠. 인구 밀도도 높아지는 거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밀 지역의 공장을 신증설해서 했을 때는 문제를 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중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세법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이제 공장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 본점 건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본점 건물. 어떤 본사 이런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사무소 건물도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용도의 이런 건물 같은 경우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역시 사람이 따라 들어와 안 들어와요? 사람이 따라 들어오죠. 그럼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본점을 우리는 영리법인의 사무실을 본점이라 하고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사무실을 주사무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세법은 영리, 비영리를 안 가린다는 점이에요. 영리, 비영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이 많이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도시네요. 대도시라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도 다 대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든 대도시를 말하느냐. 원래는 모든 대도시에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 등기를 하게 되면 문제를 삼았었어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대도시까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방에 경기가 살지 않겠죠. 지방은 가뜩이나 공장도 있어야 되고 기업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판인데 이걸 다 규제하면 되겠냐. 그래서 지방 대도시는 빼고 역시 이때 대도시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냐면 과밀 지역 안에 있는 대도시를 지적합니다. 그런 대도시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왜 취득하느냐? 그 목적이 있겠죠. 목적은 우리가 첫 번째 공장을 신증설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부지 매입을 해서 등기를 맞췄다 이거죠. 아니면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해서 이사갈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한 거예요. 이런 식의 등기를 했을 때는 규제를 하자.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몇 프로를 규제하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는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2%의 4배, 2%의 2배입니다. 2배면은 몇 프로 되죠?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등기는 표준세율에다가 3배를 중과한 다음에 마이너스 2%의 2배를 빼요. 4%를 뺀다 이거죠, 4%. 자, 요것만큼을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표준세율 곱하기 3배 마이너스 2%의 2배 중과는 어떤 규정이냐.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등기 규정이 중과다. 그 다음에 표준세율 플러스 2%의 2배는 과밀 억제권령의 공장 신증설 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신중축이 됐을 땐 중과한다. 따라서 이거는 뭘 지었을 때 안에서 중과한다는 거고, 이거는 취득 등기됐을 때 중과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게 그 박스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별장, 골프장, 오락장, 고급선마 고급주택을 취득하면은 표준세율 플러스 2%의 몇 배? 4배. 꼭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별골 오손주. 그다음에 과밀억제권령의 법인의 본점. 본점은 뭐라고요? 자, 본점의 동남지시고 영리법인, 주사무소의 동남지시고 비영리법인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을 한다거나 과밀억제권령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물건을 취득합니다. 공장을 짓는 거죠. 이랬을 때 또 우리가 표준세율 플러스 2%의 2배, 4%만큼을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지점의 설치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을 하거나 공장 신증설에 따라 부동산 취득 등기를 했을 때, 자, 이런 부동산 취득 등기 했을 때는 표준세율의 몇 배? 3배에서 마이너스 2%의 2배, 4%만큼을 빼서 중과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딱딱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났을 때는 어떤 걸 지칭하는지를 꼭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그럼 별장의 뜻, 골프장의 뜻, 이런 용어적인 뜻을 확인해 보고, 특례 세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